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19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전국 221개 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설 이후에도 사과와 배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할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또 배추와 무는 이달 중 총 8,000톤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서 집단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 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활용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땐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이른 퇴원 절차를 밟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 이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기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가동에 나섭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방침입니다.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을 활용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입니다. 군도 힘을 보탭니다.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병 의료 지원 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 환자 진료 그리고 군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기간에도 중증 응급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의료계 집단 행동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정부가 이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먼저 의사 숫자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 단체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OECD와의 비교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가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단체는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보다 많은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이미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짧은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으로 외래 일수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2035년이면 입원 일수는 지금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늘 걸로 예상되고요. 청년층 의사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 될 걸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사단체는 이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의사단체는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우리나라 의사와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 체계를 가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일본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1명, 독일이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에 이 세 나라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0,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 세 나라는 이미 정원을 늘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에 10,000명까지, 일본은 작년 9,300여 명까지 의사 수를 늘렸고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7년째 제자리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들까지 동맹휴학 같은 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을 예고했는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교육부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갖춘 교육 여건과 개선 노력을 설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해소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혹시 모를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대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장의 피해가 불가피한 이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들 마련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중증 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피해 상담부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을 추진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과 이에 따른 정부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에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고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의료 공백 축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겁니다. 주례 회동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병원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 컨트롤 타워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고생했다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이하로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새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21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 대학과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4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강사 발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앞으로 원인 모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선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이 보급됩니다. 또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청과 식약처가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 계획을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5,000명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6,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검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공항, 항만의 오수, 하수 감시 검역소를 기존 8곳에서 13곳으로 늘립니다. 감시 대상 병원체의 종류도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원인 불명의 감염병에 대해선 분석 후 30일 이내로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합니다. 신종 감염병의 백신과 치료제는 200일 이내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무분별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잘못된 정보 목록, 인포데믹 리스트도 구축합니다.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이 확대돼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 접종이 오는 4월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항목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식약처의 올해 정책 계획은 소비자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소비기한, 보관 방법 등은 식품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바일 기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QR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식품 포장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유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 변화 사실도 기재하도록 해 가격 대신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모든 수입식품은 디지털 심사를 거치게 돼 통관 시간이 평균 하루에서 5분 이내로 크게 단축됩니다. 소비자가 더 신선한 수입식품을 구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마약류 감시 체계도 강화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분석,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한 해에 제기되는 고충 해결 민원이 약 1,300만 건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오세창 씨.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이 아닌 10월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LH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본가인 파주에서 통학을 할 때 편도 5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약간 피로나 학교에서 수업에 정확하게 이해 못해가지고 학점이나 그런 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오 씨는 자신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익위의 작년 한 해 민생고충 해결 건수는
2,677건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목표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민원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한 해 약 1,300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관심 사항과 주요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공유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민원 경보를 발령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소외 취약계층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형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하며 이동형 민원 창구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의원들의 비리가 심각하다며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원 대상 확인 때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도서 지역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 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 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 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첫 해였던 작년 한 해 동안 4등급 차량도 14.1% 줄었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차량 감소폭 4.5%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벌 이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영세 사업장들의 재해 예방 지원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재해 예방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어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이 결의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발전과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고용부는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올해 6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렇게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 업종별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지속적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공동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수행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재정, 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요즘에 장 볼 때 사과나 배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섭다고들 하죠. 설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배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자 정부가 16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추와 무는 이달 중에 총 8천 톤의 비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와 사과, 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7천 톤 공급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0대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설 이후 배추와 무 등의 노지 채소와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시설 채소 가격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사과 10개 가격은 2만 9,715원으로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습니다. 배 10개 가격도 3만 96원에서 3만 8,462원으로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과와 배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사과와 배 중심으로 할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농협 등의 저장 물량을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한우 한돈 자조금으로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합니다. 이달 중에는 배추 2,000톤, 무 6,000톤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선 도매시장 출하비를 지원하는 한편 참외는 품질 향상을 위해 영양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시스 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한국문화원장 문화홍보관 회의를 열고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19일 류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동연수회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지에서 한국문화원이 민관 협업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인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 희망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건 3건 중 2건은 수용, 1건은 재논의로 의결했습니다. 앞선 농어촌 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수용했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행안부는 올해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2월 경남 함안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해빙기 동안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도로 절반이 붕괴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지반 약화로 인한 무너짐 사고 등 2, 3월은 해빙기 관련 사고가 잦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 3월에는 얼음 낚시를 자제하고 등산할 때는 낙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주변의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 지반 치마로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미리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할 때 낙석주의 구간에서 반드시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돕기 위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2,400여 개 기업이 사전 심사를 신청하며 제도가 도입된 2020년 대비 신청 건수가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 지원 기업뿐 아니라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신청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전 심사는 홈택스나 지방국세청, 세무서를 통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신고 내용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 5에서 30mm,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충청 이남 내륙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15cm 이상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 이상 내려간 영상 3도, 낮 기온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리고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2도, 춘천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속초 2도, 강릉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울진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5도, 대구 7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0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전해상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 이번 주 내내 강원 영동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점차 내려가 금요일에는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